지난달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대형주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네.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변수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여지면서 환율 시장에서의 달러보다 원화가 조금씩 강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더 센 흐름을 보여주기 어려운 환경,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어려운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보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상반기에 워낙 부정적이었던 불안해했던 매크로 환경들, 글로벌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들이 더 나빠지지 않고 다행이다라는 심리가 들어오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분을 늘리는 데 있어서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좀 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안도랠리가 전개된다 하더라도 코스닥과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한참 좋았는데 네. 이 성장주는 더 이상 매력이 없다. 뭐 동의하세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3분기 안도랠리에서는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채권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랐거든요. 예.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워낙 급등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가치주 대비 성장주가 굉장히 저평가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2010년 이후 상대 강도를 보면 저점에 와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채권 금리가 더 오르지 못한다라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업종을 보신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업종들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거든요. 저평가에 받은 업종들.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꺾였다. 정점을 통과했다. 금리가 더 오르지 못할 거다라는 인식만으로도 가격갭 메우기 차원에서의 반등 시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사실은 좀 희망적인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이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 보여요. 그쵸. 이게 지금 이제 성장률은 둔화하고 물가는 뭐 어쨌든 계속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긴축 정책까지 네.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충격은 상식적이라면 좀 불가피한 거 아닌가요? 일단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도랠리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4분기에는 좀 조심하자고 말씀드린 이유도 큰 흐름에서의 다운사이클 이 안에서의 언더슈팅에 따른 안도랠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큰 흐름에서 추세 반전이라기보다는 좀 다시금 2차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안도랠리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추세 반전까지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안도랠리를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도 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긴 옵에서 보시는 분들은 안도랠리가 나올 때마다 좀 안전자산을 좀 트레이딩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한 3개월 정도에서 6개월 정도 트레이딩 사이클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안도랠리를 좀 노려보신 다음에 그 다음 사이클에 좀 안전자산을 늘리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 앞에서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경착륙도 좀 각오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최근에 이제 한 말씀하셨어요. 이거 뭐 맞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문제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연준의 결정이나 지금 현재 상황을 애둘러서 좀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글을 좀 정리해봤는데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왜 대응을 지어냈는가? 이거 보면은 물가가 대폭등을 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3월 달에는 25bp밖에 안 했고요. 이제 예. 좀 급해지다 보니까 5월 달부터 50bp씩 하는데 이미 물가는 8%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수였다고 판단한다. 연준도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정책이 조금 실기했다라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고용지표가 선행지수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고용지표는 후행지수거든요. 후행지수죠. 그걸 갖고 경기가 괜찮다,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조금 미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표현을 좀 애둘러서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버냉키 전 연준 의장도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이 약간의 실기, 미스하는 부분들 그리고 경기 판단에 있어서의 조금은 후퇴하는 좀 오판하는 것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라라는 시그널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 글이나 그리고 저희 이코노미스트랑 얘기한 것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연준이 얘기하는 연착륙은 쉽지 않다. 경착륙 가능성까지는 열어놓고 만약에 조금 더 미스하게 된다면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도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물가 보면 뭐 주택, 가솔린, 네. 중고차 이런 압력은 좀 둔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면 이제
뭐 식품, 음식 네. 이런 건 좀 높아지는 것 네. 같고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물가가 둔화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네. 둔화되는 건. 왜냐면은, 지금 유가, 그러니까 가솔린 가격하고 중고차 가격이 전체 8.3% 물가 상승에서 2.5% 차지하고 있고요. 예. 주택 가격이 2.8%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세 개 항목이 5.3%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고차 가격이 많이 꺾였고요. 그리고 유가도 최근 뭐 120달러를 향해 가고는 있지만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 계속적으로 둔화되는 사이클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2.5%에 달하는 물가가 1% 미만으로 수렴하게 된다면 이것만으로도 1%포인트 이상 레벨이 떨어질 수 있는 그림, 그리고 주택 경기도 최근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려운 환경들을 본다면 물가가 완만하게 둔화되는 사이클은 맞는데 여기에 물가 둔화를 조금 제어하는 변수가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곡물 가격, 이로 인한 음식료, 식품 가격이거든요. 곡물 가격은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 3분기에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시차를 두고 식품이나 음식료 가격이 전가를 시키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1.3%에 불과한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8.3% 중에 기여도가 1.3% 정도 받게 되지 않아서 이게 물가가 둔화되는 데 있어서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물가가 한 6%대로 들어오고 음식료 가격이 2%대로 가게 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게 돼요. 상대적 비중이 엄청 비중이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4분기 때부터는 물가가 천천히 둔화된다라고 해도 문제. 왜냐면은 음식료 가격이 계속적으로 떠받치니까 예. 연준이 통제할 수 없는 물가가 올라간다는 부분들이 부담스러울 거고, 만약에 물가가 가파르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수요 쪽의 불안감들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모기지 금리가 5%를 넘어서면서 주택 경기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는 BEI라고 하는 지표들도 굉장히 빨리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지속되게 된다면, 그냥 단기적으로는 주택 경기가 꺾이니까 물가가 안정되겠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니까 채권 금리 더 오르지 않겠지라는 안도감을 줄 수 있겠지만 이 흐름들이 지속되게 된다면 주택 경기가 망가지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떨어진다고 본다면 수요가 이제 약해지나? 라는 걱정들을 이제 4분기 내년에는 좀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양극단이 다 걱정이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변곡점에서 좀 안정된다라는 게 안도렐리 동력이라면 이 흐름들이 지속되고 장기화되게 된다면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는 통화 정책에 되게 몰입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경기 변수에 이제 4분기부터는 더 집중해야 하면서 시장은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지냐, 좋아지냐, 아니면 침체로 가냐,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 검증하려고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 채권 금리 전망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채권 물가가 정점을 통과한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채권금리 더 오르긴 어렵겠죠. 최근 며칠 동안 좀 3%대로 10년물이 3%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그 이상 막 3.2 넘어가는 그림들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10년물이든 2년물이든 모두 다 장기, 이 1977년, 1970년대 후반부터 이어져온 장기의 하락 추세대 상단에 도달해 있고요. 그리고 내년의 경기 전망, 그리고 통화 정책의 흐름들을 본다면 더 올라가긴 좀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점을 찍고 좀 등락을 보이는 과정에서는 시장의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흐름들은 급등했던 채권 금리가 안정되고 있겠다라는 안도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흐름들이 지속되면서 10년물 채권 금리, 특히 10년물 채권 금리가 경기를 반영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더 떨어지게 된다? 아니면 2%의 초중반으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는 안도감보다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더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러도 한번 좀 지금 뭐 약세로 전환할 거다, 아니다 뭐 강세 지속될 거다 논란이 분분한데 네. 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슬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샀고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을 또 많이 했고 그런 과정에서 유럽은 약간은 통화 정책을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달러 인덱스가 확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최근 보면은 중국 변수도 좀 진정이 되고 있고 유럽도 지금은 긴축에 대한 사이클들을 좀 더 앞당기려고 하고 있어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100 밑으로 일시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지속될 것인가라는 그림들에 있어서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아마도 미국하고 유럽 간의 GDP 성장률 격차
통화 정책 격차를 보시는 게 좀 달러의 향배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달러 인덱스 구성의 57.6%가 유로화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1분기, 2분기까지는 미국보다 유럽 경제 성장률이 좀 괜찮은 상황에서 통화 정책 격차가 워낙 빠르게 벌어지다 보니까 예.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이제 3분기부터는 또 이제 미국이 유럽보다는 좀 GDP 성장률이 좀 양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 정책 격차는 좀 덜 벌어지다 보니까 좀 슬로해지는 가운데 경기 상황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재현될 수 있다. 특히 4분기부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여파들이 유럽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지켜보신다면 통화 정책과 경기 상황들이 여러 가지 혼조를 보이면서 불안한 모습만으로도 달러가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105포인트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전망은 어떻게? 원달러 환율도 달러 인덱스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전반적인 흐름들은 단기적으로 3분기까지는 1210원대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중국 변수가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더 올라가기보다는 조금은 다행이다. 중국이 좀 좋아지고 있다. 관세가 좀 철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그리고 실제로 관세가 철회된다면 저는 1200선 초반, 1200원 선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의 흐름들을 본다면 연준은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고 한국 경제나 중국 경제가 완전히 돌아섰다, 더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병목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한국, 중국 경제가 더 좋아지긴 어렵다라는 심리가 유입될 경우 4분기에는 1,300원 선더까지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하반기 전체로 보면 1,210원에서 1,300원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경로를 본다면 3분기 때는 좀 1,200원 선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하반기, 4분기부터는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여간 궁금한 게 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여쭤보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 한국 증시가 뭐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고 네.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 좀 박하니까 네. 상대적으로 매력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동의하세요? 지금은 동의하는데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예. 가격이 싸다,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얘기를 하려면은 실적이나 업황이나 펀더멘탈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겠죠. 요 그림을 위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2001년 이후 밸류에이션 평균입니다. 평균 수준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계속 그런 그림을 보여주다가 이 평균 수준을 깨고 내려갔을 때가 금융위기, 그리고 미국 신용등급 강등, 남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런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기였을 때 불안했을 때 깨고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저점권에 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요 위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12개월 선행 EPS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익 전망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싸다. 저평가돼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조금 걱정되는 게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올해 이익 전망은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내년 이익 전망이 좀 불안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3분기, 4분기를 지나면서 2023년 전망이나 업황이나 실적을 바라보게 될 거거든요. 예. 그럴 때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싸다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논리가 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같은 10배라 하더라도 이익 전망이 올라간 때의 10배랑 이익 전망이 떨어질 때의 10배가 내일, 모레, 한 달 뒤 바라보는 밸류에이션 레벨이 달라지거든요. 이익 전망이 견조하거나 올라갈 때는 기술적으로 싸다는 논리가 먹힐 수 있는데 이익 전망이 떨어지게 되면은 같은 지수 레벨이라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수 하락 여력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업이익이 아직은 상향 조정 중이라서 싸다고 말씀드리고 이에 근거해서 3분기 안도랠리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이후 흐름들, 특히 3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부터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논리가 강하게 유입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뭐 4분기에 좀 긴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렇게 뭐 좀 불안할 때 뭐 원론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이제 배당주 투자가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낫지 않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어때요? 좀 유효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조금 더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조정받을 때는 항상 배당주가 좋았습니다. 예. 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증시가 박스권 등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격 조정을 거칠 때 배당주가 코스피 대비 좀 강한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줘 왔거든요. 예. 특히 2021년 6월 고점 이후 2022년 1월 달 굉장히 시장이 조정을 크게 받았을 때 흐름들을 본다 하더라도 코스피는 20%대 하락을 했는데 배당주 50이라는 지수는 마이너스 2%밖에 안 됐어요. 완전히 그냥 거꾸로네요. 역상이네요. 역상. 네.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국면이 좀 달라진다는 것이죠. 2021년 6월 달부터 2022년 1월 달까지는 채권금리가 올랐을 때입니다. 배당 매력 플러스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주의 강세가 나타났었던 때죠. 예. 그런데 올해 4분기부터는 금리가 더 오르긴 좀 어렵고 기준금리는 오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통화정책이 정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도 들어올 수 있고요. 여기에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커지게 된다면 배당주 중에서도 금융주를 좀 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금융주보다는 통신이라든지 뭐 미디어 교육, 비천 목재 이런 종목들, KT, 뭐 통산홀딩스, 제일기획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또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마이너스 20% 나는데 마이너스 2%, 4% 날 수 있다라는 대에서의 전략이기 때문에 예. 상대적 안정성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좀 안전자산 쪽이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배당주 시즌이 되면은 사실은 이른바 이제 경기 방어주들 매력도도 이제 같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경기 방어주들을 보면은 경기가 불안할 때 예. 특히 또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2021년 6월 달부터 올해 1월 달까지 조정을 받을 때 배당 두 가지가 좋았습니다. 차별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는 업종, 그리고 금융주, 그리고 내수주 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사이클에 들어오게 된다면 경기 민감주는 좀 더 강하게 가긴 어렵겠고요.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도 채권금리가 좀 하락세를 보이게 된다면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저렇게 골라내다 보면은 통신하고 필수 소비재, 음식료 쪽이 좀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배당주에 KT가 들어있던 것처럼 통신업종들은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식료 중에서도 뭐 대표주들이 가격 전가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예. 음식료 업종들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막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원자재 가격들은 좀 슬로해지는 가운데 제품 가격이 계속 올릴 때 주가는 더 좋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 통신과 필수 소비재, 음식료 쪽들이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이 리포트를 보면은 네. 뭐 오뚜기, CJ 네. 제일제당, 오리온, 메일유업, 뭐 동원산업 이런 네. 업체들이군요. 그런 업체들이 지금은 최근 실적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제품 가격이 그만큼 못 올리거든요. 예. 그래서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자재 가격은 좀 진정이 되고 제품 가격이 계속 올리게 된다면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상대적인 매력, 내수주라는 매력도 배가 되면서 좀 상대적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조금 중기적인 시각에서 네. 이제 올해 하반기 또 내년 증시 추세 어떨 걸로 보시는지 이제 팀장님 의견 듣고 오늘 네. 순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번 하반기 전만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왜냐면은 큰 트렌드는 하락 사이클, 경기도 둔화 약화되는 사이클, 당분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전망 하에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 안도레일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를 고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10% 상승 여력이라면 노릴만 하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리고 그 다음 스텝에서 조정을 하면서 다음 하락 사이클을 조금은 대비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하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궁극적인 변곡점은 아마 2023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진 다음에야 연준의 통화 정책은 조금 더 완화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바닥을 통과해야지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을 진짜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점이 저는 2023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어려웠는데 더 어렵다는 얘기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안도렐리를 좀
수익을 가져가자라는 강조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안전자산을 통해서 자산을 잘 지키신다면 내년 중에는 큰 하락 추세가 끝나고 큰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그런 변곡점에서 투자 전략을 잘 가져가신다면 그때야말로 바이 앤 홀드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렵더라도 조금만 피곤한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대응 전략에 있어서도 좀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예민하게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난다면 확보하고, 좀 불안하다면 안전자산 늘리고, 굉장히 피곤한 트레이딩 관점이 있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잘 자산을 지켜놓으신다면 내년 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 주식 비중이 아직까지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셔서 다음 사이클에 좀 다시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으신다면 아마 2022년 2023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된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시간 뒤에는 올 수 있는 큰 기회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스탠스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연간 전망을 올해처럼 여러 번 미세 조정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중국의 봉쇄 조치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들이 저희는 일시적인 바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워낙 장기화되다 보니까 안개처럼 이렇게 시장을 흐리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달 매주 시장을 바라보면서 미세 조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더 안 좋아질까? 여기까지 올까? 아니면은 여기서 꺾일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 이경민 팀장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가겠지라고 하시기보다는 머니올라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서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뭐 어떤 부분들이 좀 미세 조정이 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전략을 가져갈까라는 고민들을 같이 하신다면 어렵다 하더라도 잘 헤쳐나가시고 다음번에 올 수 있는 큰 기회를 잘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망 따르면은 내년 상반기에 좀 현금이 좀 있어야 되겠고. 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안도랠리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데 아마 7월, 8월 달 또는 그보다 좀 빨리라도 2,850을 넘어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또 현금 비중 확대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금도 어느 정도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기회가 왔을 때 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현금 비중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종목을 찾기보다는 자산, 그러니까 달러, 채권 또는 금 이런 안전자산 쪽에 투자를 하시는 방법도 고민하신다면 주식시장이 좀 힘들다 하더라도 또 다른 자산시장에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주식시장이 너무 오리엔티드 되기보다는 주식시장과 다른 자산군들에 대한 공부를 하신다면 주식시장의 등락 과정을 적절히 이용하시면서 주식시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또는 오히려 더 불려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